안녕하세요. 화공양론 담당 교수 강택진입니다. 교과서 첫 수업인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미 했다시피 이번 학기에는 플립 러닝이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읽고 숙지한 다음에 다음 수업에 참여를 해야 수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2장의 기초 개념 중에서도 특히 단위,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공양론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개수의 방정식들을 세우고 또 풀 텐데요. 방정식이 뭔가요? A와 B는 서로 같다. 이걸 이용하는 것이 방정식이죠. 근데 차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와 나는 차원이 다르다. 프로와 아마는 차원이 다르다. 그 의미는 서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한쪽이 더 좋다, 크다, 잘한다 이런 비교가 아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워서 풀려면은 양쪽의 차원이 같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차원이 뭐냐? 차원은 일단 측정의 기본 개념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아니면은 이 책의 질량이 얼마냐? 이런 것처럼 측정을 해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길이, 질량, 그다음에 시간, 온도, 물질량 이 5개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적인 개념의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5개를 우리가 기본 차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측정해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은 15cm입니다. 라고 할 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측정하는 기본 개념을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차원을 표현하는 수단을 우리가 단위라고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15cm에서 cm가 바로 길이라고 하는 차원을 표현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차원을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하고요. 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은 이 기본 차원들은 서로 곱하거나 나누어서 새로운 차원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들어낸 차원을 우리가 유도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차원과 단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측정한 결과를 보고할 때는 5cm, 5m, 15m 이렇게 숫자하고 단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위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제 계산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측정한 결과를 숫자에다가 단위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예로 5m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 평소에 쓰는 5m는 수학적으로는 숫자 5. 여기서 숫자는 아무런 차원이 없는 무차원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단위를 나타내는 미터가 수학적으로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5m 더하기 6kg이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미터 더하기 6 곱하기 킬로그램이니까 서로 어떠한 연산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단위를 숫자에 꼭 곱하기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둘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이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5m를 6kg으로 나누는 거, 요거는 5 곱하기 미터, 6 곱하기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연산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또 하나 차원은 같아도 단위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차원을 나타내는 이제 질량이죠. 킬로그램, 그다음에 그램. 이 둘은 분명히 단위는 서로 다르지만 질량이라고 하는 같은 차원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혹은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서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와 같은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기억할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차원 측정하는 기본 개념인 차원을 나타내는 단위를 숫자에 곱하기 한 형태로 수학적으로 나타낸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 하나의 차원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단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큰 두 묶음의 단위계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국제표준 단위계 혹은 SI 단위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들어는 봤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은 미국 공학 단위계 혹은 AE 단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본 단위, 기본 차원에는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그 다음에 물질량 혹은 몰수라고 하는 5개의 차원이 있어요. SI 단위에서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 SI 단위에서 그 각각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는 길이에는 미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킬로미터도 아니고 센티미터도 아니고 항상 미터예요. 질량은 킬로그램, 그램이 아니고 킬로그램이에요. 시간은 초, 온도는 여러분은 섭씨가 이제 편하겠지만은 SI 단위에서 사용하는 기본 온도의 단위는 켈빈. 그다음에 몰수는 몰. 교과서에서는 가끔씩 이제 그램몰, 그램하고 몰 사이에 띄어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편한 몰을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특이한 건 질량은 킬로그램인데 몰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램몰을 기본 단위로 쓰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SI 단위에서는 이제 AE 단위계와 달리 10의 거듭제곱 부분을 앞에 있는 이런 접두어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SI 단위에서만 쓰는 거고 AE 단위에서는 이런 접두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10의 3승이면은 킬로를 쓰고 10의 6승이면은 뭐 메가를 쓰고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이면은 여기 있는 마이크로를 미터 앞에 접두어로 써서 이렇게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이런 접두어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 단위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AE 단위를 쓰는 것보다 이제 장점이 많이 있어요. AE 단위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편하죠. 실생활에 쓰는 거하고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길이에서는 피트를, 질량에서는 파운드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M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질량하고 무게를 같은 이제 파운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차이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매스의 M을 이제 붙여서 이게 질량을 나타내는 파운드다 하는 표현을 해주고요. 시간은 똑같이 초, 온도는 켈빈에 해당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쓰는 온도 단위가 랭킨이에요. 랭킨, 그 다음에 몰수는 파운드 몰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우리가 왜 머리 아프게 익숙하지도 않은 요 미국 공학 단위계를 배워야 되느냐? 그건 다 세계화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에 10m짜리 파이프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 파이프를 미국에서만 만든다. 그러면은 10m짜리 파이프를 주문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트로 바꿔서 몇 피트짜리 파이프를 이제 사와야 되는 거고, 혹은 바꿔 말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m짜리를 주문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피트로 바꿔서 그 피트에 맞는 파이프를 잘라서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 한 가지 단위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두 단위를 이제 서로 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화공 양론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전에 봤던 이제 기본 단위로부터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들 수 있는 유도 단위를 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의 예를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SI 단위는 이제 미터, 킬로그램, 초, 켈빈, 그 다음에 몰을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SI 단위에서 유도 단위들은 물론 A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도 단위들은 물리 기본 법칙에 의해서 정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힘, 그러면은 알다시피 힘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으로 이제 정의가 되죠. 근데 SI 단위에서는 이 힘이라고 하는 단위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를 1m/s²의 가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1 크기의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힘의 단위를 새로이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뉴턴은 하나의 문자로 그냥 표현되어 있는 단위이긴 하지만 질량과 거리와 시간 등의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새로이 정의된 이제 그런 유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I 단위에서는 이렇게 유도된 단위들은 정의를 거꾸로 따라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기본되는 단위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볼 에너지를 봅시다.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리고 SI 단위에서 만들어낸 에너지의 단위는 바로 줄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줄은 힘의 단위인 뉴턴의 거리의 미터를 곱한 것과 같고 뉴턴은 다시 요만큼으로 정의가 되니까 이렇게 에너지의 단위도 전부 다 킬로그램, 미터, 초 이런 것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나머지 유도 단위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한 번씩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한 번은 나올 거예요. A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 기본 법칙에 의해서 유도 단위들이 정의가 되는데 많은 경우 새로운 이런 단위를 만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들을 그냥 곱하고 나누어 놓은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A 단위하고 SI 단위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SI 단위에서는 그냥 이렇게 평면에서 1kg의 물체를 1m per second square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1N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A 단위에서는 질량이 1파운드인 물체가 밑으로 받는 힘, 중력에 의해서 가속되는 만큼, 그러니까 무게죠. 그 무게를 다시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식으로 보면은 힘의 force예요. 1파운드 force는 1파운드 mass에다가 지구 중력 가속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9.8m per second square이겠지만 A 단위로는 32.2 feet per second square예요. 자, 이렇게 해서 32.2 파운드 피트 per second square를 1파운드 힘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겁니다. 이 둘 사이에 숫자가 안 맞죠, 이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2.2. 그래서 요 사이에 숫자가 안 맞는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1파운드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물체의 무게는 그냥 1파운드 힘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다 이거죠.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A 단위에서는 1파운드 힘이라고 하는 걸 1파운드 질량을 갖는 물체의 무게로 정의를 했고 SI 단위에서는 1N이라고 하는 거는 1kg의 물체를 옆으로 1m per second square로 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자,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꼭 외워줬으면 하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1파운드임은 1파운드 매스 곱하기 32.2 feet per second square 그리고 요게 중력 가속도라고 중력 중력 가속도 하고 같다고 그랬죠.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9.8m per second square하고 32.2 feet per second square는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복잡한 것도 아니죠. 둘이 같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혹은 둘이 같으니까 양쪽을 같은 값으로 나누어 주면은 수학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렇게. 둘 다 차원은 같아요. 9.8m per second square, 32.2 feet per second square. 둘 다 가속도를 나타내는 차원은 같은데 단위가 다르죠. 근데 둘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서 1이 되는 이렇게 서로 다른 단위 간의 상당량. 이것을 우리가 환산계수, 교과서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전환계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단위를 환산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단위 간의 상당량이고 이 값이 1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이니까 곱하거나 나누는 건 상관없는 거죠. 요 값은 마음대로 식에다가 곱하거나 나누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환산계수는 이게 우리가 쓰는 책이에요. 그죠? 앞 페이지 속에, 이 속에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교과서를 열심히 보면은 찾을 수 있어요. 전환계수에서 이렇게 길이, 질량, 뭐 부피 이렇게 해서 다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숙제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봐야 될 테고요. 미리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질량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가 옮겨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안 쓰는 단위들이에요. 온스, 파운드, 그레인. 여러분 쓰는 건 그램이죠. 그래서 많이 바뀌는 단위, 파운드하고 그램을 봅시다. 보면은 이 표를 보는 방법은 1파운드는 그램으로 치면은 요만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약 454g 정도에 해당한다. 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1파운드는 약 454g이라는 거 나중에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혹은 1g은 그러면 파운드로 얼마냐? 1g은 파운드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파운드다. 이렇게 이제 이 환산 계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해서 1파운드는 454g이니까 1파운드 나누기 454g은 1. 자, 요만큼이 이제 환산 계수로 여러분들이 곱하거나 나눌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 이거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예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400세제곱인치씩 커지는, 그 부피가 커지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분당 세제곱센티미터의 단위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단위 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다가 처음에 400세제곱인치 나누기 날, day 이렇게 써주고요. 요거를 오른쪽에 우리가 바꾸고 싶은 단위 세제곱센티미터 per minute 이렇게 이제 오른쪽 써놓고 단위를 하나씩 여러분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제곱인치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1인치는 2.54cm 요만큼이 이제 길이에 대한 환산계수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세제곱이니까 여기도 이제 다 세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요 세제곱인치, 요 세제곱인치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까지의 연산을 하면은 2.54 세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데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가 환산되어 있는 거고요. 데이를 마찬가지로 미닛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24시간은 60분. 그래서 요 연산을 다 해주면은 오른쪽과 같은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이때 교과서에 따라서 요거 각각을 전부 다 이렇게 괄호 해서 곱하기로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교과서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수업에서 이 학기 수업 통틀어서 사용할 이런 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차원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배워서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괄호를 이용을 해서 곱하기를 하는 것보다 단위를 하나하나 차원식을 이용을 해서 바꿔가는 것이 훨씬 계산의 오류도 줄이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 익숙해지고 이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왜 세제곱인치 퍼 데이를 뭐 이런 단위로 환산하느냐?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단위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를 가지려면 요 뒤에 단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계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단위를 쓰기로 한다고 그랬지만은 단위가 일단 이 앞에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주는 부분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제 풀지는 않을 건데 의미만 봅시다. 글루코아밀레이즈라고 하는 거는 글루코즈 전분으로부터 글루코즈를 만드는 효소예요. 실험실에서 4% 전분용액에 뭐 4% 저런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효소 1마이크로그램 몰, 1마이크로그램 몰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서 옮겼는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는 그냥 마이크로 몰, 왜? 몰은 SI의 기본 단위이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말이죠. 효소를 이만큼 넣었을 때 글루코즈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분당
1ml 용액당 0.6 마이크로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실험실에서 하는 거고 우리 같이 큰 공장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반응 용액이 1세제곱피트면은 꽤 큰 거예요. 1세제곱피트에서 얼마만큼이 생성되느냐 이게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단위 요 값이랑 여러분이 계산해서 만들어낸 답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단위를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하루에 얼마가 만들어지는지 세제곱피트당 얼마가 만들어지는지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보고 교과서에서 답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처음에 모두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개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을 세웠는데 잘못 세운 방정식이라면 풀었을 때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방정식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왼쪽 오른쪽에 차원이 같은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식이다, equal로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숫자만 같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이 모두 같아야 우리가 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당연히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거죠. 차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른 단위로 표시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차원은 양쪽이 같아야 된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약간 변형해서 만든 실제 기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식이죠. 반데발스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P는 기압 ATM, V는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 그다음에 T는 이제 온도 켈빈으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A, B, R의 숫자도 있겠지만 단위는 뭐가 되겠느냐 거죠. 가끔씩 이게 단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그런 경우는 이제 방정식을 잘못 세운 거예요. 반드시 차원이 일관적인지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풀이로 넘어가자면은 자, P하고 V 제곱분의 A를 더하기를 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더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서로 차원이 같아야만 더하기나 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나누기 V 제곱의 이렇게 대괄호를 하는 경우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차원. 이 차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P하고 같아야 된다. ATM이라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A의 차원은 ATM에다가 부피의 제곱, 그러니까 6제곱 센티미터만큼을 곱한 것과 같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V에서 B를 빼려면 둘의 더하기 빼기 연산이 가능해야 되니까 B는 V와 같은 차원인 이제 부피의 차원, 단위로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의 차원은 결국은 여기가 P의 차원, 여기가 V의 차원이니까 P와 V를 곱한 것의 차원을 온도의 차원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단위들로 표현을 하자면 ATM 세제곱 센티미터, P, V, 그 다음에 나누기 온도 켈빈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동영상 수업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나눠드릴 핸드아웃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교과서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